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BIS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IS 위험 경고에도 3년 넘게 손 놓고 있는 한국이다. 우리나라의 BIS 신용 갭이 10%를 3년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고 단계, 2에서 10%포인트면 주의 단계, 2%포인트 미만이면 보통 단계인데 이 경고 단계를 3년째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한국하고 일본뿐이다. 현재 작년 3분기 말로 BIS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어가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뿐이다. 근데 문제는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 긴축 이야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기준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긴축적 통화가 아니고 완화적 통화죠. 근데 우리나라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한다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왜 신용갭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금리를 올리면 뭐예요? 결국에는 기준금리 올리는 이유가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죠.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DSR이 적용이 돼서 DSR이 잘 정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DSR을 우회하는 그런 대출들이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부채 축소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뭐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부채는 늘어났죠? 그리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죠?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자 많이 안 받게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따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올리는데 금리를 눌러버리니까 결국엔 부채가 부채를 계속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자가 적으면은 당연히 돌려막을 때도 부담이 덜하죠. 그런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때요? 신용갭이 낮아지고 있다. 근데 이 BIS 신용갭이 뭐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기 추세 어때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장기 추세는 항상 이랬습니다. 가계만 놓고 보자면, 물론 가계 부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 꺾어놨더니 기업부채에서 이렇게 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BIS 신용갭이 낮아도 우리나라는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장기 추세를 보면.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신용갭마저 높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지금 그래도 아까 뭐 말씀하신 분도 있죠. 금융위기가 터지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뭐 많은 상승론자 유튜버들이나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경제 위기 안 온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값 안 떨어질 거고 바닥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는 안 온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기업부채 높죠. 기업부채는 IMF를 넘어섰죠. 그 다음에 PF 2배 수준이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훨씬 더 많죠. 미분양 미분양 적어요. 미분양 적은데 문제는 그때는 미분양을 다 깔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런 거고, 문제는 결국엔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14분기째 위험 중이다. 그러니까 3년이죠? 3년 2분기예요 벌써. 3년 반 동안 지금 10.5%포인트 나와서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신용갭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최장기간이다. 그래서 과거 위기를 비교해보면요,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 말부터 1998년 3분기 말, 즉 4, 1, 2, 3, 즉 4개의 분기였죠. 1년 동안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어때요? 2008년 4분기 말부터 2009년 4분기 말까지 5개 분기 동안에 10%포인트를 넘었다. 근데 지금은 14분기 연속이에요. 이거 2개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아닌 게 아니라 위기인 것을 돈을 풀어가지고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풀린 돈은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부동산 가격에 비춰가지고 꼭 붙들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 껴안고 죽는 거예요. 빚이랑 집 껴안고. 이 위기 지표들을, 항상 저런 위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요, 곰이 내 앞에 왔어요. 곰이 내 앞에 왔는데, 아, 저 곰은 위험한 곰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난 안 위험해요? 옆에는, 아, 곰돌이 푸우만 생각하고, 아, 곰 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지는 거고, 나는, 아, 저 곰이 위험하구나. 내 바로 앞에 와 있지만, 아, 저 곰이 위험하구나 하면은, 내가 저걸 알고 있으면 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다. 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오고 있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커다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표들이 터진 다음에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인 거고, 미분양은요 결과지 징조가 아니에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게 징조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미분양 늘었지, 미분양 늘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어요? 물론 그 전에 조금씩 늘고는 있었지만 그런 거고, 저런 식으로 BIS 신용갭이 굉장히 높다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GDP를 올려가지고 가계부채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GDP를 더 많이 올려서 GDP 대비 가계부채만 떨어뜨리면 된다, 이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일단 가계부채부터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빚 1886조 원. 요건 가계 신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세 보증금 같은 사적 부채 합치면은 저번에 말했을 때 한 4천조 되니까 지금 한 4천 몇백조는 될 거다. 그리고 이 빚 증가에는 주담대가 가장 앞장서고 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버티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버티게 만들려고 지금 신용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때 정리를 안 했죠. 작년같이. 그리고 올해 역시도 1월에 증가하고 2월에도 증가해서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냐? 안정적이지 않죠. 부채가 줄어야죠. 부담은 커져가고. 잘 생각해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고 있냐? 근데 GDP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GDP가 늘어나서 부채는 줄었지만 사람들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못 돌아가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이자 부담이 20%가 넘게 늘어났는데, 27%가 늘어났는데 안정적으로 부채 관리가 되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냐? 이 부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가계부채가 부담은 증가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떨어졌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요. 가계부채만 있어요? 기업부채는 어때요? 지난해 4대 은행에서만 기업부채가 53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처럼 금리 인하도 안 해줘서 기업대출 금리는 10년 만에 최고예요. 부채 규모는 IMF 때 이상이죠. 근데 기업이 부채 때문에 허덕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좀비 기업도 많이 늘어났고, 기업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겠죠.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면 소득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내는 사람들, 소득을 얻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DSR 한 40% 빚 내가지고 연끌해서 특례보금자리론 때 DSR 막 50% 연끌해가지고 막 집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져 봐라. 어떻게 되겠냐. 일자리가 언제까지 있을 줄 보장을 하고서 초장기 대출대로 받고 있냐. 그러면은 그래도 그건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국가부채 관리 잘 됐잖아요.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률은 줄었더라도 부채 자체가 일단 늘어났죠. 기업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명목상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게나 기업한테 많이 떠넘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는 안 하고, 그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나와야 될 돈을 정부가 푸는 게 아니라 대출을 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죠. 전세 피해자들한테 뭐 해줬어요? 대출을 내주려고 그랬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그 출생아 정책을 대출로 풀고 있습니다. 그 대출은 국가에서 돈을 해가지고 내주는 대출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은행권에서 하는 대출이죠. 은행권들에게 대출 내주도록 만들어가지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를 키우니까 다른 나라들은 긴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긴축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고, 금리만 올리면 뭐하냐. 계속 저런 식으로 대출을 푸는데. 그러니까 대출로 풀면은 그래도 경제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서 내 손에 한 푼도 없어. 내 손에 한 푼도 없는 사람은요, 앞에서 1,000원에 한 개짜리 붕어빵 팔고 있는데 그거 못 사 먹어요. 근데 대출이 1,000만 원이 있고 그 중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붕어빵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없고 붕어빵 안 사 먹고 아끼도록 만드는 게 맞는 건데 1,000만 원 대출 내주고 너 붕어빵 사 먹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명목상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기사 말씀드렸었죠.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이런 충당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 대비 110%이고 여기는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이고 일반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뉴질랜드나 콜롬비아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보다 이런 일반 정부 부채 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아득히 넘어서는 상황이다. 다만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 특히 뉴질랜드 거의 차이 안 나죠. 이런 나라들은 충당 부채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 정부 부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뺐으니까 수치가 낮아 보이지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수치는 뉴질랜드보다 낮게 나오지만 실제 수치를 따져보면 뉴질랜드보다 훨씬 높아서 여기는 뒤질랜드인 거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요걸로 신고를 하잖아요. 요걸로 통계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지만 신용 등급 유지하면서 국가부채 안 늘리려고 추경 안 해가지고 하는 마통 꺼내다 쓰고 외평기금 꺼내다 쓰고 이래가지고 신용 등급만 유지하면 뭐예요? 속이 골망하고 있는데 그런 거고 여기서도 재정중칙의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 중임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부채가 많이 안 늘어나고 있는 거. 국가부채가 안 늘어가는데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장률 높게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니까 그래도 신용등급 유지. 근데 안에서 골망하고 있잖아요. 기업부채랑 가계부채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수가 안 돌아가죠. 지금 GDP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이 늘어나서 GDP가 많이 늘어나는 건 간단해요. 그 전에 GDP가 워낙 박살이 났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냐. 내수 경기 계속 이야기하자면 내수 경기 지금 살아나요? 물가 잡혀요? 물가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2022년에 물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물가 비중 조정한 거 아세요? 식료품 이런 거 물가 비중 낮춘 거 아세요? 근데도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가 다시 3% 그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뭐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답인데. 7년째 3만 달러에 갇힌 1인당 국민소득. 그래서 확 꺾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쯤부터 확 꺾였죠. 3만 달러에 갇힌 거 굳이 이렇게 잡은 이유는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까고 싶어서 하는 거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쯤에서 꺾이잖아요. 왜? 요때부터 대출해가지고 부동산 살리기 시작했으니까. 그 소득은 계속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보다는 낮으니까 괜찮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부채 지옥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말씀드렸어요. 부채 지옥에 빠져 있고 부채 문제가 지금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IMF 때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런데 아직 터지지만 않았을 뿐이고 터지지 않아서 점점 더 골망하고 있다. 터지지 않으니까 14분기를 가는 거예요. 터졌으면은 4분기, 5분기면 끝나는데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14분기를 저러고 있는 거다. 디레버리징도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터지지 않고도 계속 부풀려 가면은 결국에 터졌을 때 그 여파는 과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경제가 살아나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통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웃기는 말이요. 풍랑론자들은 뭐 경제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근처 부동산에 가보세요. 왜냐면 근처 부동산이 더 잘 알아요? 경제에 대해서? 그러면 근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수출 살아나고 뭐 살아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살만한지 전보다 죽겠는지.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 시급도 못 받는 수준으로 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경제인지. 그게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품이 붕괴되고 빚이 주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품도 빚도 지금 임계치에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붕괴되고 빚이 줄어들면서 금융권은 당연히 타격을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네 글자로 금융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